안녕하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누군가를 물질적, 금전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가난했기에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 나라에서 저를 도와주는 것만 생각했지. 제가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언제든 거침없이 나섰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나서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무거운 짐을 드신 분이 있다면 달려가서 그 짐을 나눠서 들어드리곤 했어요. 할 줄도 모르는 외국어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길을 물어볼 때 직접 가는 방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나섰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늘 제 수중에 없었고 늘 부족했고 한 푼이라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도움은 줄 수 없다고 자신을 단정 지었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5명의 자식은 모두 나 몰라라 했어요. 그 자식 중 가장 경제적으로 안 좋았던 저희 부모님이 유일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돌봐드렸죠.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에게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그 땅을 자식들에게 바로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부터 차례대로 나누어 주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적은 금액을 물려주었죠. 가장 막내인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다른 형과 누나들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았고, 첫째 형이 자신이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물려받았던 재산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고생한다며 생활비까지 보태기도 했죠.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분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인생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었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적게 받았으니 더 내놓으라고 횡포를 부릴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만큼에 만족하셨죠. 오히려 그 돈을 다시 뱉어내기도 했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어머니는 시어머니였지만 결혼할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할머니를 대했어요. 할머니 역시 막내 며느리자 자신을 엄마처럼 잘 따르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내셔도 어머니는 불만이 없으셨어요. 자신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큰 집에서 할머니를 잘 모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건강 상태도 좋아 보였고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시는 듯 했죠. 하지만 2,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집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말수도 많이 줄어드셨고 행동할 때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는 하더라고요. 그 당시 유치원생이라 어렸던 제가 느끼기에도 할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집안에서 눈치를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고 어른들 모시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큰 집에 생활비를 더 올려주면서 할머니가 불편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3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다고 하시고 안색도 별로 좋지 않으셨죠.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큰 집에 알렸는데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두 분은 다들 일하시는데 무슨 수로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돌봐드리냐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놓고 싫은 표정을 지으셨죠. 부모님은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부탁한다면서 관리만 잘하면 건강이 위독한 정도는 아니라고, 앞으로 병원비나 약값도 모두 본인이 부담하시겠다고 했어요.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이셨지만 이후로도 할머니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듯 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큰아버지 댁은 친정의 가족 행사가 있어 다 같이 가봐야 한다며 며칠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은 받지 않으셨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님은 어느 정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어차피 그 집에서 할머니가 그동안 좋은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두 분이 직접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판단하셨죠. 비록 생활도 넉넉하지 않고 집도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모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늘 혼자 있던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겨줄 할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좋았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는 제가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면서 또래보다 더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생활은 이전보다 빠듯해졌지만 우리 가족은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약도 늘리고 통원 치료도 시작하고 중간중간 입원을 하기도 했죠.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하면서 저희 집안 형편도 급속하게 악화하였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려보아도 다들 나도 힘들다 라는 말뿐이었죠. 부모님은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부업도 알아봤지만 미친 듯이 늘어가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점점 무리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실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을 추스르고 다독이시는 듯 했어요. 이런 노력에 할머니께서 병세가 차차 나아지셨다면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고 연세가 많고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져 수술도 결정할 수 없었기에 병원에서도 손을 놓는 시점이 왔죠. 한동안 할머니는 집에 꼼짝없이 계셨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시기도 했고 할아버지는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었죠. 저희 모두 그 모든 증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불쑥 고개를 내민 다른 형제들은 슬쩍 눈치를 보며 고생했다고 말하며 어깨나 두드리더니 돌아갔죠.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병원비에 사용된 돈들은 빚으로 남았어요.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날마다 허덕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서 어떻게든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평생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온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돌려드릴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을 유산을 거부하면서 다행히 그동안 우리 집을 억누르고 있던 빚을 제가 부담할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모든 불행한 일 중에 유일하게 다행인 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전자 관련 기술을 배웠는데 그 장점을 살려보자 싶더라고요. 마침 사는 곳 근처에 컴퓨터나 핸드폰, 전자기기들을 수리하는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기에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주 6일 근무에 급여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기술들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 2달 정도는 일한다기보다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금세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라 기대하지 않고 고용했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있다면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는 무척 좋은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술을 알아가기 힘든데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기술들을 전문가에게 바로바로 직접 배울 기회이니까요. 또 사장님은 인성도 매우 바르고 좋은 분이었어요. 곁에 있으면서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할 부분들도 많았죠.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친절하기도 하셔서 손님들에게도 항상 사랑받았어요. 그런 점들까지 저는 전부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크게 방황은 아니라도 나름 마음속으로는 의지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힘들었는데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셨어요. 인생에서 본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 저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제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층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죠. 사장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학 때는 종종 가게로 놀러 오고는 했어요. 저랑 동갑인 아이였는데 그래서인지 매장에 놀러 올 때면 괜히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배웠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딘가에서 보고 온 발레를 따라하면서 집에서 맨날 흉내를 냈다고 해요.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기에 예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부모님은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선 동네에 있는 작은 발레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금세 그만둘 줄 알았던 아이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학원에 다니며 배웠고 차근차근 무용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고 해요. 실제로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과목 중 하나였기에 집안에서 이를 온전히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스타킹 하나라도 구입하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부상으로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평소 맛있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무용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는 일도 많아서 다양한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용을 배웠다고 해서 마냥 어린 철부지 공주님일 줄 알았어요. 외동딸인데다가 사장님이 항상 우리 공주님이라고 따님을 부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민하고 깍쟁이일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성격도 엄청나게 밝고 적극적이었거든요. 가게에 올 때마다 손님들에게도 동네 주민들에게도 다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다니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구나 싶게 성격은 사장님이랑 정말 판박이었죠. 또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런지 생활력도 강했어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본 경험 덕분에 이야기할 때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처럼 지낸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전기세는 어떻고, 장 보러 가면 쓸 돈이 없다 등 이래저래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있던 터라 딱히 친구도 없던 저에게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저는 계속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녀는 아니었나 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온 후 근처 유치원의 영양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본가로 돌아오니 가게가 더 가까워져서 이전보다 자주 오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자주 오던 거였죠. 취직하고 나서 얼마 후 밥 먹자, 영화 보러 가자 하더니 얼마 후에는 고백하더라고요.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녀가 왜 저를 좋아했는지는 정말 의문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황송하기 때문에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팔 걷고 뜯어 말릴 줄 알았던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딸은 기기에 관심도 없어서 매장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었는데 제가 가족이 되면 실력도 훌륭하겠다, 믿고 물려줄 수 있겠다면서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꼬박 1년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했는데요. 사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결혼 같은 거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니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날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잘할게 라면서 결국 식이 끝나기 전 엉엉 울고 말았어요. 보통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아내가 호탕하게 웃어버리고 제가 엉엉 울면서 결혼식이 끝났죠. 저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어요. 물론 완벽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집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내도 저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죠.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저희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아내를 위로했지만 아이들을 좋아했던 아내는 아쉬움이 커 보였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슬퍼하기도 했죠. 그럴수록 저는 제가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감을 해주기는 쉽지 않았죠.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갈 때쯤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치 장인어른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도 보내준 것처럼 그로부터 몇 달 후 기적적으로 임신 소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 슬퍼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사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하게 했어요. 아내는 이 정도는 움직여도 된다고 저를 과잉보호하는 사람이라며 나무랐지만 아내가 또다시 슬퍼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조차 대신해주고 손톱, 발톱도 다 제가 직접 잘라주었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핀잔을 주면서도 아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에게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 작은 손과 발, 얼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붉고 쪼글쪼글해서 제가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금세 아내를 똑 닮은 예쁜 왕자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를 안 닮고 아내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이 상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에는 딱 맞아떨어졌어요. 수입은 늘어날 때도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구나 싶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할 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아이가 있으니 몇 배는 더 행복한 것 같았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희를 웃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아내는 이제 슬슬 복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운영하는 가게의 수입으로는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계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만 기다리자고 했고 서로 이야기 끝에 1년만 더 쉰 다음 다시 취업했어요. 이전처럼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취업했고 아쉽게도 아이랑은 다른 시설이었죠.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편한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받고 찾아가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죠.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저희 쪽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상대방 차가 꽤나 비싼 외제차였는데
수리비만 해도 엄청난 데다가 차량 주인이 변호사라면서 자신이 일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막 복직을 한 상태였고 그동안도 생활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기에 돈을 넉넉하게 모아두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고 경위를 파악하니 아내의 운전 실수가 맞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했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서 돈을 갚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눈앞이 흐려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 쪽에 종양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부분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급격히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아내의 뇌에는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수술하기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라 당장 손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치료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지만 제 귀에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수술도 힘든 과정이지만 치료를 하는 것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어요. 나날이 약해져가는 아내의 몸과 힘겨운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래도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는 했어요. 사람이 죽음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기에 아내의 병이 한 단계씩 심화하는 과정을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치료를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 강하게 버티던 아내는 결국 종양에 두 손 두 발을 들어 보이며 승자의 자리를 내주었어요. 아내는 혹시나 아이가 슬퍼할까봐 마지막까지 개구쟁이처럼 웃는 모습으로 아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언제나 밝고 건강한 아내였기에 그래도 우리 사이에 누군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항상 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맣게 담긴 아내의 유고를 보니 전부 내 착각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아들과 저 두 사람만 세상에 남았어요. 아직 죽음에 대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엄마랑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죠. 아내의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집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였어요. 가게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기에 매출도 바닥을 찍고 있었거든요. 다시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아니, 사랑하는 제 아이가 남기는 했죠. 다시 힘을 내야 했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더 이상 집을 유지할 수 없어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이자도 제대로 갚기 힘들어서 가게도 넘겨주게 되었죠.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하니까 기술을 살려 일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다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온전히 혼자 힘으로 지낼 수 없기에 제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니 급여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이나 장소 등 모든 게 중요했어요. 겨우겨우 제가 찾던 조건에 딱 맞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간을 늘려 아침에 데려다주면 밤이 되어서야 함께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징징거리거나 주저앉아 울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아내의 사진을 붙잡고 온종일 울기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밉고 야속하게 느껴지다가 결국은 그리움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죠. 섣부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마다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어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었죠. 나아지지 않을 듯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었어요. 아주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우리 아이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얼른 갚고 대학 등록금 정도는 마련해두자는 결심을 매일같이 되새겼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이전보다는 제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혼자라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가능한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고
주말에는 함께 집 근처에서 공놀이라도 하려고 했죠. 뭔가 대단한 추억을 선물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들이 엄마가 없는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러던 중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치게 되었어요. 넘어지면서 접질린 정도겠거니 했는데 엄청나게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죠. 갔더니 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팔꿈치 아래쪽부터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이어지는 부위까지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일은 어떡하지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잡고 다음 날 수술을 받기로 했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당분간 입원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당장 우리 애는 어떡하나 싶고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그럼 퇴원은 언제 하냐, 일은 언제까지 쉬어야 하냐면서 탐탁치 않아라 하시더라고요. 딱히 아이를 부탁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서 곤란했는데 다행히도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저녁 시간 정도는 아이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일하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는 당장 출근하지 못할 사람을 쓸 수는 없다면서 자신들도 다른 직원을 알아볼 테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직장까지 잘리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건강을 많이 못 챙긴 탓인지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뼈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3주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한 달 이상은 깁스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요. 당장 큰돈이 들어가고 나니 이번 달 집세랑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한가득하였어요. 우선 그나마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을 박박 긁어 겨우 내야 할 돈들을 처리하고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기기를 수리하는 일은 한 손에 깁스를 한 채로는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동네 인력사무소와 건설 현장에도 알아봤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 앞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단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써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혹시나 별로면 그날 임금을 안 주셔도 된다고 간절하게 빌어서 우선 하루만 일을 시켜주시기로 하셨죠.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라는 것이 그렇듯 저는 책임감으로 이 악물고 그 하루를 버텨냈어요.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이 악물고 건물을 오르면서 배달을 마쳤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고 사장님 역시 당장 사람이 급했던 터라 저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배달이 있기는 해서 집세와 대출이자는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지만 치료만 빨리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죠. 깁스를 풀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한동안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능한 몇 주 동안은 팔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면서 고정밴드 착용을 권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괜히 섣부르게 움직이다가 앞으로도 쭉 팔을 움직이기가 불편해진다면 제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극도로 조심했어요. 그 사이 생활비는 늘 아슬아슬했어요. 요즘은 학교 준비물도 왜 이렇게 다 비싼지.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돈 나오는 곳은 없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팔다리 멀쩡한 거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그러게 왜 바보처럼 다쳐서 이 사다를 만들었나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깁스를 푼 지도 2달째가 되니 다행히 손은 이전의 상태를 되찾았어요. 여전히 많이 움직이면 찌릿함이 느껴져서 일하는 데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수리점 한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이 움직이거나 한 자세로 장비를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 보니 일손은 더디기만 했어요. 정식 고용도 아니고 제가 수리를 하는 만큼 인센티브처럼 돈을 받는 곳이라 한 대라도 더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일은 속도가 나지 않고 점점 스스로가 한심하고 이렇게 사는 저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비하만 늘어가는 사이 저 자신만 불쌍하게 여기느라 아들을 신경 쓰는 것을 잠시 뒷전으로 했어요. 익숙한 날짜에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아들의 생일이 하루 지나 있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케이크 한 조각 먹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햄이랑 소시지도 잔뜩 넣고 아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끓여줘야지 하면서 슈퍼에 가서 재료를 골랐죠.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앞쪽에서 약간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얼핏 보니 한 어르신이 슈퍼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이시는 듯 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실랑이는 계속되었어요. 다시 살펴보니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에 낡고 허름한 옷차림, 얼핏 보면 지나가던 노숙인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쑥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차림새나 겉모습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진 건가 해서 그러면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라면을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돈이 조금 모자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손바닥 위에 100원짜리로 보이는 동전 3개를 올려서 보여주시면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손에 들려있는 햄과 소시지를 쳐다보았어요. 이 햄 하나만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라면 한 봉지 가격보다 비쌀 텐데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이내 고민은 저 자신의 합리화로 사라졌어요. 그래, 나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햄 한 번 사주는 건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주머니 사정 안타깝다고 생각할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다른 곳을 보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엄마 심부름을 왔는지 두부를 들고 서 있던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씩씩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이 눈으로 보기에 할아버지의 사정이 안타까운가 하는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자신이 들고 있던 두부를 비어있는 장바구니에 내려두더니 작은 발걸음을 쿵쿵거리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할아버지와 사장님에게로 다가갔어요. 사장님,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아예 안 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면값보다 조금 더 모자란 것뿐인데 한 번만 도와주실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에 돈 나오면 갚겠다고도 하셨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라면 제가 10,000원으로 결제할게요. 그리고 남은 잔액은 할아버지 오셔서 라면 다 사실 때까지 계속 계산해 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10,000원 내고 갈 테니까 또 배고프면 와서 꼭 라면 사가세요. 그러더니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10,000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저희 아들 또래의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과 패기가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차고 말투는 또 얼마나 야무진지 세상에 저런 아이도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자신이 장 보려던 돈을 선뜻 할아버지를 위해 주고 간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일당을 가슴에 품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라면 하나를 사는데도 돈이 부족한 할아버님보다 제가 가진 돈이 더 많은데 저는 왜 그 돈이 아까워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솔선수범에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오히려 저렇게 어린아이에게 제가 깨달음을 얻고 있다니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얼른 여자아이를 따라 뛰어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아이를 겨우 불러세울 수 있었죠.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아까 슈퍼에서 정말 멋지더라. 아저씨는 어른인데 그런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했어.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이거 원래라면 아저씨가 냈어야 하는데 네가 대신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받아줘. 저는 아까 아이가 내밀었던 것과 같은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얼른 받으라고 아이의 손바닥 위에 내려두고 마저 거절하기 전에 빠르게 뒤돌아서 집까지 뛰어갔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는 좋아하는 햄을 구워주지 못하고
계란 후라이와 참치캔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늦은 생일을 축하했어요. 부끄러움에 슈퍼에서 급히 나오느라 재료를 제대로 사오지 못한 탓이었는데 그렇게 별거 없는 밥상마저도 아들은 아빠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다며 웃으면서 먹어주더라고요. 아들의 웃는 모습과 슈퍼에서 여자아이가 돈을 내미는 모습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심하게 자기 비하만 하는 대신 못난 어른 대신에 힘을 내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시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인터넷으로 골절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고 온찜질, 냉찜질, 마사지, 필요한 것은 다 했죠. 병원에서 줬지만 덥고 불편하고 왠지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제대로 끼고 다니지 않았던 밴드도 열심히 끼웠어요. 중간중간 마사지와 찜질을 하면서 기기를 수리하는 속도도 높였죠. 몇 주 뒤부터는 주변에 부탁해서 대리운전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는 밤에 나가 일한다는 게 마음에 쓰이긴 했지만 이제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빨리 돈을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추가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고 주말에도 근무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지 어느새 7년. 그 사이 정말 숨 쉬는 시간에도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언제 잠을 자는지도 모를 만큼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만 했죠. 그래서 3년 차에는 남은 대출 잔금을 갚았고 5년 차에는 직접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트북을 수리해주는 가게를 차렸어요. 빠르고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택배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요청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고 지금은 매장 2개를 운영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수리뿐만 아니라 케이스나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액정, 스크린도 붙여주었죠.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전부 저희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다른 사업을 하는 분과 인연이 닿아서 노트북 렌탈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저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썼기 때문에 꽤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죽을 듯이 노력했더니 사업도 확장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생활을 보면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꾸며진 방을 갖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배울 때 부러워하던 수영도 배울 수 있거든요. 생일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케이크를 두고 파티도 할 수 있어요. 또 지난날 제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꾸준히 기부와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식사 도우미도 하고 세탁도 도와드리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날도 아들과 함께 복지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봉사자들은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서 한 여성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랑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아이들도 동갑이라서 서로 잘 통할 것 같다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일종의 소개팅 같은 거였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대 여자분도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저희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혼자 아이를 키워온 데다가 아이들의 나이도 동갑이라서 이래저래 말이 잘 통했어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 다른 지역에서 지내면서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셨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같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동네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시장은 어디를 이용하는지, 애들 학원은 어디를 보내는지, 아이들이 자주 가거나 좋아하는 장소들은 어디인지 등등을 알려주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갔어요.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언제 한번 아이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며 헤어졌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여성분의 딸이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친구도 없고 곧 방학이라 몇 달 동안 심심하고 외롭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 방학하기 전에 같은 동네 친구를 사귀어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여럿이니 배드민턴이라도 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간식거리랑 배드민턴 채를 챙겨서 공원에서 만났어요. 멀리서 그분이 딸과 함께 오는데 딸의 모습이 어딘가 매우 익숙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점점 다가오면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자 저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이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한참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엄마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죠. 두 사람 모두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설명을 해야 하지만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서 팔을 흔들어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일단 자리에 앉은 후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에게 초등학생쯤 슈퍼에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라면을 대신 사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일을 아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이내 어? 혹시? 하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웃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아이의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때 일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따라와서 미안하다면서 다시 10,000원을 준 거야. 이 아이한테는 그때 가지고 있던 10,000원이 전부였는데 선뜻 내미는 모습을 보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르신에게 라면 한 봉지도 사드리지 못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꿨어요. 알고 보니 그때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냈던 10,000원은 자신의 엄마 생일에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겠다며 모았던 돈이라고 했어요. 심부름값으로 받은 돈이었나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값진 돈이더라고요. 명절에 받았던 돈을 안 쓰고 소중히 모아두었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두부조림과 미역국을 만들어주겠다고 가지고 있던 것인데 할아버지가 힘든 모습을 보고 자신이 몇 달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을 선뜻 내밀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고 입이 마를 때까지 칭찬했죠. 그날은 과거의 저희 인연을 이야기한 뒤로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졌어요. 저희는 간식도 나누어 먹고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저녁까지 근처 고깃집에서 같이 먹고 헤어졌죠. 다음에도 또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녀석도 항상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갑이기는 하지만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누나 같아서 같이 놀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먼 거리가 있으면 제 차로 같이 가기도 하고 마트에서 대용량 제품이 있으면 같이 사서 각자 집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볼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하고는 어른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죠. 소개를 해주신 분에게 고맙게도 저희도 아이들도 다들 성격도 잘 맞고 잘 어울렸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정이 들어갔고 아이들도 저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듯 했죠. 아들은 아빠가 만약 재혼한다면 저런 분이랑 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저희 두 사람을 밀어주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에서도 딸아이가 그때 10,000원을 받았을 때부터 제가 좋은 어른이라는 게 느껴졌다며 저런 사람이랑 엄마가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아이들에게도 허락 아닌 허락을 받은 셈이니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로의 삶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아이들도 크고 저희도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식을 크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작은 장소를 잡아서 야외에서 조촐하게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식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반지도 다시 맞추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도 새로 구했죠. 얼마 전부터 이사를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과 둘만 있을 때는 남자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흐르기도 했는데 여자분들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가 뭔가 한층 밝아진 듯 하더라고요. 혼인신고서도 새로 작성했고 얼마 뒤에 있을 식만 치르고 나면 이제 주변에서도 저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방문해 주실 분들도 많지 않아 그날 받은 축의금은 모두 저희가 봉사하는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아이들과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무척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친남매가 되어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또 저에게 똑부러지고 든든한 딸이 생긴다고 하니 앞으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어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앞으로 좋은 남편이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